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여러분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하는 정신장애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성인보다는 생후 9개월부터 만 5세 이전에 우리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어릴 때 이런 그 애착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성인들의 성격 형성이나 나중 결혼 후에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도 사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어릴 때 애착이 불완전하거나 애착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반응성 애착장애를 경험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 애착장애는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이 되냐면 애착 외상이라고 하는 그 충격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 우리 강의에서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라 그랬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어떤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아주 깊은 심리적 상처가 나 자신이 내면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애착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깝고 특별한 그 양육자인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애정을 받고 또 애착을 통해서 위로받고 때로는 사랑도 받고 또 그러한 경험을 같이 주고받는 경험들이 있어야 건전하고 안정스럽게 애착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애착 외상, 애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문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양육자가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지 않고 방임이 했을 때 또 그러한 애정과 관심을 줄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또 아기들의 반응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반복됐을 때 애착 외상이 생기면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하는 정신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인 애착 외상은 주로 어떠한 가정에서 애착 외상이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의 이혼입니다. 그 이혼은 배우자 두 사람 사이에서도 큰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큰 트라우마는 바로 배우자의 죽음, 두 번째가 이혼이거든요.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혼 가정은 아이들에게 정말 진실하고 진실된 양육의 그 과정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적인 가정 불화가 이혼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가정 불화로 인해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쓰질 못하고 스스로 본의 아니게 방임된 경우가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식구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라고 했을 때도 애착 외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양육자가 일관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고아원 같은 시설에 맡겨지거나 여러 양육자가 공동으로 양육했을 때도 이 애착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양육자와 아이가 존재로서 우리가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양육이 됐을 때 올바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애착이 형성되면서 반응성 애착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나타내는 이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하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 대체적으로 증상은 이렇습니다. 양육자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양육자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또 배려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을 제대로 관심 속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 양육자가 나중에 잘해주려고 해도 별로 반응이 형식적이거나 최소한의 반응만 나타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남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나 또 긍정적인 이런 대인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단히 대인관계가 위축된 대인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조심스럽다 할 정도로 위축돼서 올바르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내면으로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니까 본인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반응성 애착 장애는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좀 나타냅니다. 부모가 일찍부터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하나는 억제형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억제형이 뭐냐면 대인관계를 대충대충 하거나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대인관계를 때로는 두려워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탈억제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 증상입니다. 역시 애착 외상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처음 보는 낯선 어른들에게 그냥 과도하게 금방 오래전에 안 사이처럼 그냥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접근하거나 과도한 친밀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이것도 정서장애로 우리가 봐지는데요. 이것을 탈억제 사회관여장애라고 하는 긴 이름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혼자 독립된 그 양육자에게 양육되지 못하고 여러 양육자에게 양육되다 보니까 정체성 혼란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 방식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무나 붙잡고 친밀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탈억제형 사회관여 장애죠. 그러니까 반응성 애착 장애와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는 정말 정서 표현을 보면 극과 극을 달린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만 5세 미만의 우리 부모님들의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애착관계, 불안정한 정말 책임성 없는 이 양육이 평생 이렇게 한 사람을 정말 정신장애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새롭게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 방법은 어떠냐? 이 치료 방법도 약간 독특합니다. 다른 치료들은 주로 약물 치료와 그리고 심리 치료를 병행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 또는 애착 관계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혼이나 별거를 했다면 그 아이의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를 잘 돌봐줄 양육자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양육을 바꾸면 안 되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필 그 양육자가 지켜진다면 증세는 굉장히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성 억제장애는 이렇게 양육자만 제대로 안정되게 되면 증상이 금방 호전이 되고요. 주로 이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우울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반대 극단의 그 상황이 있었죠.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아무나 붙잡고 아이가 너무 친근한 마음을 표시한다든지 잘 모르는 성인들에게 막 무작위하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접근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요, 주로 어릴 때 과잉 행동이라든가 부적절한 행동 장애를 나타냈을 때 이런 경우가 많다고들 연구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형 반응성 이 장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육자가 제대로 양육을 하면 많이 호전되는데 탈억제형 사회관여 장애는 양육자가 잘 해줘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미 어릴 때 ADHD, 즉 과도한 그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것이 아마 원인이 되어서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의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양육에 대한 이런 불충실한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하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